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를 맡게 된 박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오늘 세미나를 가능하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간략하게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 세금 세미나, 뭐 은퇴 신고 핵심 정리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기본적인 세금의 기본 지식에서부터, 그다음에 IRA나 이렇게 은퇴 계좌 관련된 내용, 그리고 메디케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기부나 이런 걸 하실 때 어떻게 간단하게나마 절세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도 알려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모든 거에 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개별마다 상황이 달라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 하실 수 있는 부분이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오늘 강연을 드리고, 만약에 개별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제가 미국은 보니까 14년 15년 차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만 있었습니다. 어거스타 유니버시티에서. 그래서 어거스타 유니버시티 2012년에 와서 조교수부터 시작해서 부교수, 지금 풀 프로페서로 있고, 아직도 활발하게 강의 중입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이 좋은 점은 은퇴가 없다는 거라서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있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이게 웃긴 게, 제가 회계학 전공 박사라고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수련을 받았었고, 제 전문 분야는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기업이 어떻게 그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인베스터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미국에 살지도 않았고요. 근데 여기 딱 오니까 그 당시 저에게 이런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세미나를 이런 걸 한번 해달라. 14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근데 어차피 그 당시는 제 전문 분야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고사를 했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재무회계, 세무회계가 결국엔 재무회계랑도 잘 연결돼 있고, 그리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미국 세무사의 자격증도 따게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세무 관련돼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쯤에 조그맣게 제가 아시는 동료 CPA 교수님과 회사를 차려가지고 간단하게 세무 파일링이나 텍스 플래닝에 관해서 컨설팅이나 텍스 파일링 이런 것도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원래 직업은 계속 교수로 있고, 그건 사이드 직업이라서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막 홍보하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지만 텍스 파일링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14년 만에 부름에 답을 받아서 이렇게 회계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환급, 그리고 추가 납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세금 계산이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계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은퇴소득, 소셜 시큐리티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떼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한 정리, 그리고 또 연금과 RMD 또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메디케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민간을 해야 되냐, 그냥 메디케어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정말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이 리스크 테이킹,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따라 달린 건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절세와 자산관리, 절세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본 세미나는 이제 세금 신고의 흐름을 이야기한 교육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상당,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별마다 이제 세무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급. 자, 환급 보통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리펀드를 많이 받죠. 리펀드를 많이 받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돈을 내게 됩니다. 돈을 내게 되는 부분도 많고, 이제 저도 이제 텍스 파일링을 하면서 이제 보다 보면 뭐 세금에 대해서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스케줄 C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페널티도 같이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페널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한 번에 그렇게 뭉텅이로 내게 되면은 페널티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아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거 내라고 해서 그냥 그것만 냈을 뿐이지,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페널티랑 인트레스트가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들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크진 않아도 막을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천징수라는 게 결국에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겁니다. 세금을 미리 내놨다가 나중에는 연말 결산을 통해서 그 미리 낸 세금보다 더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적으면은 그만큼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어떻죠? 보통 잘 미리 안 내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 IRS에서는 얘는 한꺼번에 냈으니까 미리 안 냈으니까 좀 어느 정도의 벌금을 매기겠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만큼 미리 납부를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미리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100%만큼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올해 예상되는 텍스 세금의 90% 정도만큼 이제 일정 부분 이상 납부를 하셨다면은 나중에 세금을 낼 때 페널티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려고 하시면은 당연히 페널티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꼭 염두를 하셔서, 그러니까 미리 내는 세금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미리 내는 세금이 꼭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고려해서 하시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세금 이제 페널티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합법적인 이제 절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이제 부담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제 원천징수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개인 자영업자나 이러신 분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내면은 세금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인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이제 별로 상관없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에서 나오는 소득에다가 여러 가지 다 비용을 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득이 나오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 소득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IRS에서 이제 개인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본인이 이제 차 샀거나 뭐 나 이만큼 이제 소비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제가 되냐? 안 됩니다. 개인 소비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개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차를 샀다. 근데 이 차가 비즈니스용이다. 자기 비즈니스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차를 샀는데 그 차를 50%는 비즈니스에 이용을 했다. 그러면 그 차 산 거에 대해 그 차에 대해서 50% 정도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그러니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인컴, 그러니까 그 인컴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정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실업수당도 있고 뭐 도박 당첨금도 있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일 맨 처음 들어가는 항목이 이제 그로스 인컴이라고 합니다. 총소득. 세금은 총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밑으로 내려갈 때 그 중간에 AGAI라고 있습니다. Adjusted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이 조정 총소득이라고 하는데, Adjusted Gross Income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빼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IRA 불입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퇴저축 계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소득에서 IRA 이제 불입금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큼은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 총소득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항목들을 이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아이템들이라고 하는데, 그 항목들이 이제 IRA 불입금이나 뭐 학자금 대출 이자금이나 뭐 또 이제 뭐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제 $500까지 이제 얼마 들진 않지만 공구제 교재 비용 등이 이제 빼져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셨듯이 이제 AGI라는 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 게 2025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OBBBA가 무슨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Yes, 예, 맞습니다. 예, 빅 뷰티풀 텍스 액트가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몇 가지 좀 더 디덕션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버라인 디덕션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TV나 이제 초과 수당 근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25,000 정도까지는 이제 좀 더 이제 디덕션이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자나 뭐 시니어 추가 공제 등이 이런 데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이제 세금을 낮추는데 2025년도에 클레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뭐 어떤 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이제 맡기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이제 이제 은퇴 계좌에 대해서 이제 은퇴 계좌에 이제 저축한 금액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허용한 이제 금액을 빼게 되면은 AGI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스탠다드 디덕션 대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입니다. 항목공제. 스탠다드냐 항목공제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시면은 표준공제는 나라에서 이미 금액을 정해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만큼에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세금 그로스 인컴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텍스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낮춰서 AGI 조정 총소득에 대해서 텍스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표준공제냐 항목공제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제 금액이 뭐 매년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그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리, 이제 부부 합산 시에 신고할 경우에 그 표준 공제 혜택이 제일 크죠. 그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그러니까 60세 이상 미만도 이제 $30,000 정도 되고, 65세 이상은 33,100 부부 합산일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AGI까지 내려왔는데 표준 공제로 33,000까지 더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만에서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65세 이하 3만이라고 한다면 10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7만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환급을 받는 이유가, 직장인들은 원천 징수를 할 때 10만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표준 공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7만에 대해서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낸 세금이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아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항목공제는 이제 항목공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항목공제가 힘들어요. 항목공제 힘들어요. 정말 비용이 많지 않은 이상 정말 힘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모기지나 이제 재산세, 이제 기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기지 비용, 이자 비용도 나가고, 이제 라이센스 비용, 이제 텍스 비용 이런 것도 나와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세무를 몰랐을 때는 막 이것저것 다 긁어 모은다고 모기지 이자 비용도 한번 긁어서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이제 자동차 텍스 뭐 $100 이거 낸 것도 이게 긁어 모아가지고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텍스트 준비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참 쓸데없는 짓을 했더라고요. 정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왜 필요 없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모기지 비용이나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뭐 3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나 이제 그러니까 아이레마 이제 항목별 이제 공제들 항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의료 비용 같은 거 많은 분들이 나는 의료 비용이 얼만큼 썼으니까 이거 다 공제가 되지 않을까. 저게 이제 항목 공제로 의료 비용이 이제 들어가려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쓰신 이제 의료 비용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조정 총소득의 7.5%를 곱하고 그거를 뺀 금액만큼만 이제 의료 비용으로 이제 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썼다고 해도 의료 아이템 이제 항목 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그 고객들한테 최대한 이제 많이 이제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알고는 있습니다. 스탠다드 하는 게 제일 이제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돼서 아이레마이즈가 좋으면은 아이레마이즈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표준 공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생각해 보셔서 대충 다 내가 쓴 총 뭐 기부금이나 뭐 모기지나 이런 거 다 합쳐서 저런 이제 그 스탠다드 디덕션 거기에 안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세금 이제 파일링을 할 때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딱 필요 없는 정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헌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기부 많이 하셨던 분들 이제 뭐 나는 이만큼 이제 기부를 했는데 왜 이게 공제가 안 되지? 라는 거에 답변을 여러분께서 이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안 되죠? 표준 공제보다 참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교회 기부에 대해서는 제가 맨 뒤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좀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은퇴연금 받으신 분들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절세를 하면서도 RMD도 이제 충족하면서도 이제 기부를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금액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세금 소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여러분들의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율에 대해서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들 뭐 그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세율 구간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밀리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40% 이상을 이제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굳이 돈을 더 많이 벌 필요가 있나? 뭐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뭐 돈을 세금만 더 많이 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단계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프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프로.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threshold, 어떤 기준점을 넘는 거에 대해서만 더 많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소득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는 게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더 늘어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약간 좀 더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세금 금액이 나오면은 거기서, 근데 이건 이제 그 소득에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환급 과정에서 이제 크레딧을 이제 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손주 부양,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이제 근로장려금 또는 이제 친환경 크레딧, 에너지 크레딧,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의 총 세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손주를 이제 부양을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손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집에서 그 손주를 데리고 살고,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트리키한데, 그 손주가 자기에 대해서 50%의 생활비를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50% 이상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고 같이 살고, 그리고 그 손주가 엄마 아빠 밑으로 디펜던트를 청구를 안 할 때에만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OTC,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텍스 크레딧이라고, 요거는 평생에 4년밖에 못 씁니다. 학부 4년 동안, 그러니까 학부 4년 동안
뭐 1년에 이제 뭐 2,000 플러스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캡이 있긴 하지만 그 이제 교육비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돌려준 겁니다. 이건 이제 2,000달러 이상. 예. 학자금에서 이제 학교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내는 금액이나 이제 학비에 이제 필요한 금액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고, LLC는 다릅니다. LLC는 뭐냐면은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라고 해서 학부 4년이 끝난 다음에 어느 때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가능한데 만약에 무슨 이제 대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제 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AOTC보다는 작지만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크레딧을 돌려줍니다. 500달러 이상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그런 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뭐 다른 뭐 어떤 뭐 미용학원이나 이제 이런 이제 세컨더리 이제 그런 인스티튜션에 가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공제가 이제 되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영수증이 아니라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그런 인스티튜션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1098T라는 그런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받게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영수증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영수증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금이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저는 세금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조사해서 이제 알려드리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께서 이제 SSA 1099를 받으실 겁니다. 받으시면 1번, 그러니까 박스 3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박스 5 이제 최종 연금에 대해서 넷 베네핏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이제 매겨지는데,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서 이제 갔다가 이제 나중에 어차피 정부에서 돌려준 건데 소셜 시큐리티는 그럼 텍스 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텍스 프리가 아니고 소셜 시큐리티도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로 타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일 경우에 32,000 부부 합산 총소득, 그러니까 이제 비교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비교 소득을 계산해서 그게 32,000 이하면은 소셜 시큐리티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25%부터 이제 80%까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이게 다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는 이제 이런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다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이제 다른 소득 합계 여러분께서 이제 뭐 이자 소득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뺀 다른 모든 소득의 합계에다가 여러분께서 받으신 아까 이제 그 SSA 1099 거기에서 박스 5번 거기에 50%를 곱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비교 소득이라는 그 이제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나오는데, 그 비교 소득이라는 기준점이 32,000 이하면은 공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그거보다 이제 소득이 높으면은 이제 그 소득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최대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의 85%까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85%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85%까지 과세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도 여러분들의 인컴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최대 85%까지는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예. 네. 네.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이제 독신을 기준을 하면은 만약 이제 25,000이셨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 25,000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이제 비교 소득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입니다. 비교 소득을 해서 그게 이제 25,000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구간에 따라서 만약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를 만불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비교 구간에 따라서 뭐 만불의 50%가 과세 소득에 합산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토탈 그로스 인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토탈 그로스 인컴에 그 정해진 세율만큼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의 일부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드리면은 제가 그 예시도 상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이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가 만약에 2만 달러, 소셜 시큐리티가 2만 달러, 그리고 이자 소득이 1,000달러, 그리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5,000달러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소셜 시큐리티를 뺀 다른 모든 소득은 6,000이죠. 이자랑 아르바이트에서. 자, 그럼 그 6,000에다가 근데 이제 아까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얼마라고 했었죠? 2만이라고 했었죠. 2만의 50%는 만이죠. 16,000이 비교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비교 소득이 지금 뭐 25,000보다 작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받은 2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 소득을 해서 이제 스레시홀드랑 이제 그 비교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서 세율이 결정되면은 받으신 소셜 시큐리티, 아까 그 박스 5 넘버에다가 곱해지면은 그게 과세 소득의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복잡한 계산은 다 세무사들이 이제 다 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서 다 텍스 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율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벌어들인 거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이제 헷갈려하실 수도 있는 연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세금 폭탄을 이제 피할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트래디셔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트래디셔널 그리고 로스. 트래디셔널 IRA, 로스 IRA 딱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401k는 뭐냐?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트래디셔널 형태의 IR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401k를 내는 게, 401k를 통해서 제가 아까 그 맨 처음에 이제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AGI에 도달하기 전에 토탈 그로스 인컴에서 빼게 되는 금액이 바로 이 401k에 들어가는 금액이나 아니면은 트래디셔널 IRA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따로 이제 그 이런 IRA를 설정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트래디셔널 IRA를 통해서 연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작아요. 7, 8천, $10,000가 안 됩니다. 1년에. 근데 직장을 통해서 401k를 내게 되면은 한 25,000 이상 이렇게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는 이제 401k를 통해서 이제 내셔야죠. 자, 근데 이제 로스 IRA는 다릅니다. 로스 IRA는 직장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로스 IRA는 개인입니다. 로스 IRA는 개인이고, 중요한 건 로스 IRA는 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년에 막 7,000, 8,000만 이렇게 되는, 7,500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로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근데 물론 이제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개가 다 중요한데, 자, 트래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뭐 씨 뿌릴 때 공제, 수확할 때 세금 냄, 그리고 뭐 로스 IRA 같은 경우에는 씨 뿌릴 때 세금 냄, 수확할 때 세금 0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트래디셔널 IRA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래디셔널 IRA에 넣은 돈은 결국에는 언젠가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그냥 미루는 겁니다. 미래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연금을 받으면은 그 연금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내니까 그때 받는 연금이 지금 이제 뭐 많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연금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만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과세 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안 내지만 나중에 세금을 내겠다라는 의미로 트래디셔널 IRA에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금 이제 계획이 그 401k나 이제 트래디셔널 IRA를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트래디셔널 IRA에 대해서 내는 돈은 나중엔 언젠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악유가 딱 떨어지는 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토탈 그로스 인컴에서 AGI로 갈 때 이만큼을 빼준다고 했죠. 그거를 나중에 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금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닙니다. 트레디셔널 IRA를 굴리죠. 굴리면은 뭐가 붙죠?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은 주식으로 굴리면은 주식에 대해서 또 캐피탈 게인이 붙죠. 다 내는 겁니다. 다 내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 붙은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다 내게 되는 겁니다. 로스는 금액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1년에 7천밖에 안 되고. 그런데 얘는 이미 세금이 나간 돈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IR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낸 자기 돈에 대해서 따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로스 IRA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돈을 오래 넣었다고 해서 세무사한테 나 이거 이만큼 냈는데 왜 공제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어차피 그거는 상관없는 돈이거든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로스 IR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미리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로스 IRA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자나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하나도 안 냅니다.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어렸을 때부터 로스 IRA 계좌가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창기부터.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제약이 있는데, 가장 뭐 이상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로스 IRA를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시고 그 손주나 이제 뭐 자녀를 뭐 자기 뭐 회사 직원으로 해서 이제 W2를 이제 발행을 하고 이제 월급을 주는, 그러니까 그 월급을 주는데 1년에 7,000달러가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제일 이상적인 케이스는 그 사람이 이제 성년이 되자마자 7,000달러 이상씩 매년 로스 IRA에 넣어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때부터 7,000달러씩. 거기에 지금 S&P가 막 많이 오르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지만은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만약 60, 70살까지 매년 7,000달러씩 그렇게 넣었을 때, 나중에 그 손주나 자녀가 은퇴할 때쯤은 그 금액이 얼마나 자라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로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요. 어차피 원금을 빼도 이제 로스가 이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간에 가다가 내가 돈이 필요하다, 원금 내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돈이니까요. 자기 돈이니까 세금이 안 붙는 거고. 근데 이제 로스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중간에 한번 뺐을 때 그 뺀 만큼은 다시 한 2, 3개월 내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꿀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간 한도에 상관없이 원금 뺀 만큼에 대해서는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원금보다 더 많이 빼내면 페널티가 붙는 거죠. 근데 어쨌든 60살 이제 이상이 되고 로스 IRA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면은 이자가 안 붙으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글씨가 작지만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롤오버라고 합니다. 롤오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401k에서 트래디셔널 IRA 세금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401k는 뭐라고 했죠? 트래디셔널인데 직장에 내는 연금이라고 했죠. 401k에서 트래디셔널 갈 때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왜 안 내죠? 어차피 이건 똑같은 계좌예요. 똑같이 세금이 이연되는 계좌예요. 근데 401k에서 로스로 가거나 트래디셔널 IR에서 로스로 갈 때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엄청나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트래디셔널의 개념은 세금을 이연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스는 뭐죠?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은퇴 계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래디셔널 IR에서 로스로 가면은 이거는 그동안 안 냈던 트래디셔널에 쌓인 금액만큼 세금을 본인이 지금 내가 내고라도 가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죠.
본인이 만약에 올해 만약에 뭐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죠. 뭐 트레디셔널에 있는 거 이제 빼서 이제 해도.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뭐 계속 이제 돈을 충분히 많이 벌고 있다. 돈을 충분히 많이 벌고 있는데 나 트레디셔널 로스로 옮길래 하면은 거기에 이만큼이 더 얹어서 세금을 낸 다음에 로스로 이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롤오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세무 전문가들은 뭐 메가 백도어 뭐 RA 뭐 IRA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 다 이미 스페셜한 케이스고 그런 거에 이제 적용되는 것들도 흔치도 않고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될 기본적인 거는 트래디셔널 401k나 이런 데서 로스로 갈 때는 세금 폭탄을 준비하셔야 된다 마음속으로. 만약에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은. 근데 이제 뭐 또 중요한 게 꼭 다 전체를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만 이제 전환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세금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부만 이제 옮겨서 로스로 옮겨서 세금 감수하고 그렇게 또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롤오버라는 게 뭐 401k에서 트래디셔널 세금 없고 트래디셔널에서 로스로 갈 때는 전환 세금 발생. 로스의 401k에서 로스 IRA도 당연히 전환 세금 발생하는데 왜 세금 폭탄이라고 했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401k는 한도가 트래디셔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옮겨갈 금액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금 폭탄을 이란 비유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할 RMD가 있습니다. RMD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최소 인출 금액입니다. 최소 인출 금액.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년월일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1951년이나 59년생 같은 경우에는 73세부터 그리고 60년생 이후는 75세부터 RMD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인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로스는 상관없습니다. 로스 IRA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계좌가 상관이 있는 거죠? 트래디셔널이나 401k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빼셔야 되는 겁니다. 꼭 얼마만큼을 매년 빼셔야 되는 겁니다. 안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금을 25% 내는 겁니다. 벌금을 25% 내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뭐 예약 금융기관에 자동 인출 신청하면 알아서 계산해서 빼주죠. 이것도 당연히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너무 일찍 빼면은 이제 페널티도 낼 수도 있고, 너무 일찍 빼면 질문.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 있고, 그거를 그 IRS에서 매년 이제 기대 수명 표라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로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딱 자기 이제 생년월일에 기대 수명 앞으로 남은 기대 수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9만 달러가 있다. 9만 달러가 있고 그다음에 IRS 표를 보니까 기대 수명이 이제 30년이다. 라고 한다면은 얼마 빼야 되죠? 3,000달러. 3,000달러를 최소한 인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RS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30년 동안 살아 있을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지금 9만 달러가 있는데 매년 얼마를 이 사람이 뽑게 해야지 이 9만 달러가 0이 되게 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얼마만큼 뽑아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매년 위드드로우 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5%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099R이라는 거는 이제 리타이먼트 이제 결국은 이제 로스나 IR이나 거기서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런 걸 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이제 스테이트먼트인데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스 2A. 박스 2A에서 이제 찍힌 금액, 박스 2A에서 찍힌 금액이 결국엔 이제 과세 대상에 이제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래디셔널 401k는 결국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디스트리뷰션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박스 2A의 금액이 찍히게 될 거고요. 자, 근데 1번 박스 1 총 인출액의 금액이 찍혀 있는데 박스 2A의
금액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롤오버. 지금 이제 박스 7에 이제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401k에서 트래디셔널 IRA로 간다고 할 때 그 401k에 있던 이제 은행에서 스테이트먼트가 올 겁니다. 이만큼 인출이 됐다. 근데 그게 어디로 갔냐? 트래디셔널로 간 겁니다. 롤오버가 됐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은 됐어도 세금은 안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스테이트먼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401k에 돈이 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먼트 뭐 이자가 쌓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나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1099R 스테이트먼트를 받고 거기에 뭐 박스 2A의 금액이 적혀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낼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다른 이제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뭐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상담을 해서 스테이트먼트를 갖다 주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겠지만, 그래 그렇게 이제 1099R을 이제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인행이자 1099 INT.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세무사랑 이제 일하실 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영수증 다 필요 없습니다. 영수증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써서 뭐 증거가 남는 영수증, 물론 이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익스펜스일 경우에는 그런 영수증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그런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그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거의 이제 비용을 이제 계산하니까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99 스테이트먼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어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네, 집을 고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항목공제, 아까 말씀드린 항목공제에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확신이 안 되시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자료를 모으셔서 세무사한테 물어보시면은 확인을 해 드릴 겁니다. 요거는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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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는 제가 아직 조금 이제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백도어는 상황이 좀 이제 스페셜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너무 또 큰 혼란만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면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설명해서 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집세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목별 공제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예, 항목별 그거는 이제 그 세무사님께 그 세금 얼마 내는지 알려주시면은 예, 그게 공제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자, 그럼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메디케어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랑 B가 있습니다. 예, A는 그냥 침대를 생각하시고 병원에 들어눕는 거 생각하시고, B는 이제 진료, 메디케어 B는 이제 진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메디케어, 근데 이제 보험료 측면에서 메디케어 A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보통 이제 뭐 10년 이상 다 사신 분들에게 이제 혜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메디케어 A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없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만약 입원을 하신다. 처음 60일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뭐 $1,765 아니면 1765, 1760 이게 이 정도, 처음 60일은 그 정도만 내면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60일이 넘어가는 순간 또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야 될 금액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누워 있으면은 한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입원했다가 또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면은 다시 또 1765가 그 60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60일 이상 머물게 되면은 매일마다 쌓이는 그 금액보다는 조금 싸질 수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메디케어 A고, B는 이제 외래 진료, 아웃페이션트 진료죠. 아웃페이션트 진료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이제 있기는 한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인 메디케어만 하셨을 경우에는 메디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 B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20%
그러니까 20% 이상은 이제 디덕션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덕션을 빼고 나서 20% 전체 진료비 20%는 무조건 내야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시는 게 여기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처음 이제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처음 60일 동안은 1736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전에 퇴원하고 다시 또 들어가면은 그 60일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1736 내면 60일까지 커버가 되고요. 근데 만약 60일 이상 계속 있으면은 매달 내는 금액이,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원을 하실 때도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최대한 60일 이내는 한 번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시면 되겠고요.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공제액 $283 내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나머지의 2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메디갭이 필요한데 메디갭에 대해서 약간 이제 순서를 좀 바꿔놨는데 이제 메디갭이 결국에는 이 파트 A, B에 대해서 지금 이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디갭을 반드시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메디갭. 자, IRMAA,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ed Amount인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인틀리, 그러니까 합산 신고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컴이 21만 8천 이하일 경우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파트 A는 보험료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10년 이상은. 그러니까 입원하는 거에는 보험료가 없습니다. 입원과 관련된 보험료는 없는데 파트 B 외래 진료에 대해서 21만 8천 이하일 경우에는 얼마죠? 보험료가 지금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 그러니까 이거는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202고 그다음에 파트 D는 약값입니다. 약값. 파트 D 보험료는 0원. 근데 보시다시피 소득이 오르면 오를수록 메디케어 보험료도 당연히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것도 이제 OBBBA의 일종인데 이제 트럼프의 이제 가 이제 만든 이제 세법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파트 D, 이건 이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를 내고 나서 그 보험 혜택을 받아서 약값을 냈을 때 1년에 최대한 $2,000까지만 내면은 그 이상은 더 이상 약값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A, B, D를 한 번에 비교하면 파트 A는 뭐 이제 병원에 대한 거고 당연히 이제 보험료는 없고 이제 가입처는 사회보장국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되고 파트 B도 보험료 이제 메디케어 이제 보험료 이제 뭐 소득별로 차등이 지급되고 가입처는 SSA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파트 D 약값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간 보험사를 여러분께서 또 뭐 선택을 하시기도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자, 오리지널은 아까 이제 파트 A랑 파트 B 말씀드렸죠. 파트 A랑 파트 B. 근데 오리지널만 가지고 있기에는 나중에 정말 병원 부담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추천하는 게 메디갭을 추천을 드린 겁니다. 메디갭.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메디갭을 하면은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면 이제 인페이션트 호스피털 비용도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외래 진료 비용도 다 커버가 되고 대신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뭐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이게 민간 보험사입니다. 뭐 휴메나나 뭐 이런 민간 보험사가 하는 게 이제 보험료.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연히 이게 저렴하니까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드밴티지 파트 C라고 합니다. 파트 C. 근데 요거는 이제 A, B, D 플러스 자 D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값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보험료가 아니라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파트 D까지는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 파트 D는 이제 민간 보험사에서 팔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보험료 내고 따로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또 내는 금액 구조인데,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민간 보험사에서 대부분은 저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팔죠. A, B, D 플러스 보너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면 아니 그 메디게 파는 것보다 파트 C 민간 보험사에서 해주는 게 더 싸고, 그런데 내가 왜 굳이 메디갭을 해야 되지? 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왜 그러냐? 자, 파트 C 민간 보험 보시면은 득이 뭐죠? 보험료가 싸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실이 뭐죠? 네트워크 안에서만 됩니다. 의사를 마음대로 못 바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할 때도. 그러니까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사에서 허락을 안 하면은 의사들도 어차피 보험료 못 받으니까 수술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물론 이제 혜택을 잘 살피시다 보면은 좋은 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민간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에서만 되고 큰 수술에서는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사를 하는 거죠. 의료 보험사들이 뭐 땅에서 뭐 돈 판다고 이렇게 장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A, B, D 다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민간인들한테 팔 때 대신 이제 뭐 그 사람들도 이제 얻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제 제약을 걸고 싸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본인의 위험 부담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메디갭이 비쌉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하지만 본인이 건강하고 나는 그 정도 위험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민간보험사 어드밴티지 C로 가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여기서 젊을 때 C를 했다가 나중에 아파서 메디갭으로 가려면 거절될 수가 있고요. 예, 그거는 그건 되죠. 메디갭 파트 D.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보험료나 뭐 이제 의료 비용 같은 거 결국에는 다 항목별 공제로 가게 되고, 그것도 뭐 공제를 한다고 해도 이제 소득의 7.5%를, 그러니까 총 의료비에서 소득의 7.5%를 빼야지만이 그게 공제 가능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득이 10만이다 7.5%라고 하면은 이제 한 750달러 정도, 750인가요? 7,500을 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의료비로 이제 쓴 값이 뭐 7,000이다라고 하면 공제할 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료비로도 공제를 하려면 정말 몇만 달러 이상을 쓰셔야지만 그게 이제 그 항목 공제로 해서 표준보다 더 많아져서 그렇게 이제 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레어한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뭐 헷갈리는 뭐 용어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메디케어는 이제 65세 이상 연방, 보험료는 이제 보험료는 이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이제 공제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수식에 의해서 이제 스케줄 A의 항목별 공제로도 할 수 있고, 메디케이드는 이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용어이고, 혜택은 이제 물론 이제 비과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이제 뭐 절세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QCD 있습니다. QCD 들어보셨나요? QCD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있습니다. 아까 RMD 말씀드렸죠.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결국에 70세 이상이면은 반드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교회도 이제 이제 헌금하시고 이제 기부하시고 하시면은 요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왜 이득이냐?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는 IRA에서 돈을 빼시죠. 빼게 되면은 그 돈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데 그걸로 헌금을 내고 기부를 해도 공제가 되기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목별 공제로 가게 되면 결국에 묻힐 수도 있고 공제도 안 됩니다. 근데 QCD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빼는데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이게 바로 교회로 기부가 되고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점이 뭐냐? 여러분께서 이걸 RMD로 넣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굳이 설정을 안 해도, 그러니까 뭐 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RMD에 대한 부담도 더 줄어들면서 교회에 헌금이나 기부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께서도 절세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디스트리뷰션 하시면서 교회에 헌금과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 QCD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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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본인의 은행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뭐 그 IRA 연금 계좌 그 어카운트에다가 이제 연락을 하셔서 부탁을 하셔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70.5세 이상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RMD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RMD로도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75세가 되었죠. 아까 RMD 그 보시면은 RMD로 적용을 하시려면은 73세, 75세 이후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QCD로 가는 돈도 RMD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분들도 자영업자들이지만 이게 그 은퇴하신 분들도 잘못하면 이제 벌금, 그러니까 세금 텍스 파일링을 하실 때 벌금을 내거나 이자를 많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 보통 원천징수를 생각을 안 하시고 나중에 연말에만 이제 계산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RS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쿼럴리 텍스를 매번 페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매 분기마다 아니면은 이제 텍스를 미리미리 떼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IRS 디스트리뷰션을 받으신 게 대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디스트리뷰션 할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세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텍스 파일링을 하실 때 페널티나 이자가 안 붙죠. 그렇죠. 신청을 할 수가 있죠. W4P 이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IRS 계좌를 개인이 만드셔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무사한테 맡기셔서 일정의 수수료를 내시면은 이제 신청을 이제 셋업이나 이제 신청을 당해 이제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셋업을 해서 내시면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 오히려 돌려받는 걸 또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최소한 벌금 내는 거는 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 손실 활용. 뭐 요즘에 뭐 장이 뭐 예전에는 좋아서 이제 뭐 손실이 나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손실이 많이 났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손실이다. 롱텀은 아닙니다. 롱텀은 길게 가져가실 거면은,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는 걸 더 권장해 드리는 게, 길게 가져가면 나중에는 캐피탈 게인의 15%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득에 얹히는 게 아니라 롱텀은 항상 캐피털 게인의 15%입니다. 근데 숏텀이 안 좋은 게 뭐냐? 숏텀은 여러분들의 임금, 여러분들의 이제 그 그로스 인컴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임금이 이렇게 높았다. 근데 캐피털 게인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높은 곳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숏텀이 안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숏텀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3,000달러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되게 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3,000달러까지 이제 공제가 났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6만 달러 손실이 났어요. 1년에 꼬박 3,000달러 공제입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20년 동안 끌고 가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 20년 동안 끌고 가시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그 텍스 파일링 할 때 올해 정보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꼭 작년 세금서 가져오세요, 재작년 세금서 가져오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게 이런 걸 보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캐리오버가 한 뭐 몇만 달러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년 리포트를 하면서 매년 3,000씩 깎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숏텀 게인이 생겨서 이제 상쇄시키지 않는 이상 매년 갖고 가서 계속 유지를 해서 그 이득을 봐야 되는 건데, 작년 세금 보고서가 없으면 새로운 세무사는 모르고 그거를 0으로 잡겠죠.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자기가 잃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상쇄를 할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세무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적어도 3년치 세금 보고서는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새로운 세무사한테 갔을 때도 그러니까 그 이전 정보를 잘 이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세, 금여세, 이제 부부 합산 같은 경우는 2,798만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8 밀리언입니다. 밀리언. 엄청 많죠. 몇백억인 겁니다. 몇백억까지 상속세가 무료인 겁니다. 상속세가.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증여세가 있습니다. 증여세, 기프트 텍스 1인당 19,000까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하나 있죠. 제가 아들한테 19,000 주고 와이프가 19,000 주는 걸로 해서 1년에 38,000까지 세금 안 내고 줄 수가 있습니다. 기프트 텍스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시면 이제 상속세가 저렇게 큰데 그러면 증여세가 저게 뭐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막 2만 얼마 더 내면은 이게 뭐 2만 3만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세가 저렇게 계산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또 오버해서 줬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을 나중에 이제 따로 리포트를 해서 나중 최종 상속세에서 그만큼을 이제 뭐 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상속세 한도 뭐 이렇게 좀 넉넉하다. 그리고 증여세 1인당 연간 19,000까지 신고 없이 자유롭게 증여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가격이 많이 오른 집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물려주실 자녀나 이제 뭐 손주가 있으시다면은 파시는 것보다 그냥 넘겨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왜냐면 넘겨받으면은 그 올라간 집값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속 받은 사람은 그게 바로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오른 집이나 주식은 물려주시는 게 최선이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만약에 진짜 돈이 많으시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면은 나는 한 건물 한 몇백 개 사가지고 그거다 이제 뭐 집값 많이 올랐으면은 그거 올리고 또 뭐 상속세 뭐 한 3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물려줄 수도 있겠네. 그건 아닙니다. 그 300억 안에 요란 양도 차익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거죠. 예,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300억 안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자녀가 물려받아서 바로 팔아도 이런 양도세를 안 내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도 소개를 드렸듯이 로스 IRA,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이제 조금씩 이제 알바를 시켜서라든지 최대한 $7,000 이상은 W2에 찍히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로스 IRA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그 자녀가 이제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으면 로스 IRA를 열 수는 없습니다. 로스 IRA를 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열어주는 게 가능하다. 뭐 어디에서 뭐 일을 하게 하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회사에 이제 취직을 시켜서 W2 발행이 가능하다라든지 한다면은 최대한 미리미리 $7,000 이상씩은 임금으로 지불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본인이 이제 $7,000 임금 지불하면은 당연히 뭐를 내죠? 임플로먼트 텍스, 페이롤 텍스를 그 업주가 또 내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라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이제 취직을 시켰을 경우고, 만약에 아들이 이제 딴 데 가서 알아서 이제 어렸을 때 $7,000 이상씩 벌어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입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7,000 아까 이제 19,000까지는 공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한 계좌를 열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그게 몇십 년 지나면은 엄청난 텍스 프리로 돌아오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아 그럼요. 예, 예. 계속 넣을 수. 예. 아마 예, 아마 계속 넣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로스 IRA는.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거 있습니다. 한 번 넣고 그러니까 뭐 한 번 넣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아마 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넣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찾아서 이제 이자가 공짜가 아니라 넣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넣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에 뺄 때 그 이자까지가 공짜가 아니라 한 몇 년도, 한 5년 이상 이렇게 갭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74까지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몇 년 뒤에 가서 찾으면은 그 이제 공짜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죠. 그래야 말이 되죠.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매년째 놓고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 네. 아니요, 그로스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그로스 뭐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넷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로스는 세금을 낸 돈에 대해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2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W2만 있으면은 아마 이제 7천까지 이제 돈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W2로 7천 이상을 벌든 안 벌든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로스 IRA 같은 경우에는 세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지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그 W2에서 제해져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스 IRA를 설정하기 위한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W2가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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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7천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을 이제 집어넣을 수는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또 넣어서 이제 $7,000를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하고 관계없이. 근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그 W2가 있다는 가정하에 또 어떤 리밋이 있을 텐데 뭐 자세한 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W2가 있고 거기에 이제 넣을 이제 금액이 있으면은 1년에 최대 7천까지는 넣을 수가 있다. 근데 그 돈이 본인 돈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돈이고, 그러니까 그 증여로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W2에서
미리 빠져가는 거지만 로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후에 남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제약이 없는 걸로 있는데 한번 제가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은 그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어떤 그로스 인컴의 이제 제약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좀 그 앞으로 이제 세금 준비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이런 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